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병창 세무사입니다. 제가 이제 세법학을 한 15년 강의를 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어요. 뭐 처음 하는 유튜브다 보니까 살짝 요만큼 긴장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약간 이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2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측면을 알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세법학이 의외로 재미있고 공부 양은 좀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쳐서 세무사가 됐을 때 얼마나 필요한지 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각인도 시켜드리고 또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무법인 성우란 곳에서 세무사로서 실무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개포동에 사무실을 뒀다가 지금 이제 수서로 옮겨가지고 지금 우리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적으로 이제 우리 세무사 2차 시험 강의만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라는 시험을 대부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핫해진 시험이죠. 그리고 이제 전문 고시 시험 중에 대표적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무사 시험을 이제 우리가 응시하려고 하면 1차 시험,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세무사가 될 수 있고 수습 교육을 받아야 세무사 등록증이 나와가지고 세무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1차 시험에서도 세법, 2차 시험에서는 세무에게 세법학이 나오게 되죠. 물론 1차 시험에서 나오는 우리 이제 세법 개론 성격의 세법학 개론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객관식 문제로 나오게 돼서 1차 시험용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강의 드리는 이제 주된 내용인 2차 시험의 세법학입니다. 우리 2차 시험 400점 만점이거든요. 이 400점 만점에 200점이 세법학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당면해야 될 말 그대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든 또는 저한테 이제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또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내용들 중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 나 1차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1차 수험생으로서 세법학 공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하고요. 제가 쌤 유예생이 되었는데 유예생으로서 2차 세법학을 어떻게 넘어야 됩니까? 동차 때 시험 쳐보니까 와, 이거 답이 없어 보이던데요. 자,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조금 이제 공부를 오래 하신 N차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차생 이상 분들입니다. 이거 세법학 공부해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오히려 동차 때 쌤 점수가 더 잘 나오고 유예 때는 점수가 더 떨어져서 오히려 N차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법학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세법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법학이라는 과목,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넘어야 될 산이죠. 넘어야 될 산인데, 이 세법학이라는 수업이 학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그러한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느냐, 또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세법학이라는 이 선을 넘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약간 받쳐줘야만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수험생 입장에서 세무사님, 선생님, 세법학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그래요. 순수 1차 수험생들이라면 세법학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차 객관식 문제에 치중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우리 세무에게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 문제와 그 다음에 숫자로 계산된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시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과정 중에 세법학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의 준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차 수험생분들은 너무 세법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갖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1번이고요. 다만 이제 1차 수험생들 중에 아쉽게 1차 시험을 떨어져서 다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있죠. 난 동차를 진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동차를 노리는 1차생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세법학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터디 가이드 가지고 강의해 놓은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든가 또는 유예생 강의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강의가 되어 있는 우리 기본서로 강의하는 세법학 수업 요 정도는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다만 1차생으로서 우리가 세법학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분들은 수업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습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까지 한 게 공부를 한 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노력을 기할 수 있다 그러면 1차생들도 세법학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으나 그게 아니라 우리 선택법이라든가 재정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미흡한 분들은 세법학은 차순위로 좀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동차 시험을 치고 2차 시험을 응시하는 2차 이제 준비생들, 이분들이 문제죠. 이분들은 이제 완전히 넘어야 됩니다. 세법학이라는 벽을. 그죠? 이제 세법학이 벽이 아니라 재미있는 나를 합격시켜주는 하나의 과목.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도 세무사로서 나아갈 때 말 그대로 돈벌이가 되는 데 있어서 있죠. 세법학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세법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유예생들 입장에서는 세법학 기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스터디 가이드라는 요약서까지 빠르게 공부를 준비해서 빠르게 복습을 해서 반복해 나가는 과정을 좀 거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회계학 1, 2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세법학을 늦추겠다. 이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2차 시험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동차 시험을 치신 우리 유예까지 가려고 하는 동차, 그 다음에 유예생 분들은 하루라도 빠르게, 그죠? 바로 세법학을 준비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N차생들이죠. 말 그대로 3차, 4차, 5차 이렇게 되는데, 우리 N차생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3차, 4차 때까지는 제가 경험치에 의하면 가장 실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유예생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단계가 넘어서는 N차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은근히 자신들은 지엽적이거나 이런 내용을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오히려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N차생분들이 시험에서 은근히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N차생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기본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집중적으로 세법학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있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복습을 하셔서 기본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보시면 오히려 N차생분들은 의외로 빨리 합격할 수 있을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그 실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N차생분들은 너무 깊이 있고 지엽적인 공부는 제발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죠? 지양을 해주시고 오히려 기본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반복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우리 2차 시험에서 200점이라는 걸 차지하다 보니까 이 출제 경향에 따라 가지고 좀 등락 폭이 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운까지 따라야만 가능합니다. 각 과목별로 한 문제씩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운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운이 업이 될 수 있는 실력까지를 좀 만들어 두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세법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나중에 2부에서 세법학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또 그 전에 합격했던 선배 세무사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세무사 2차 시험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죠. 또 실력자분들이 세무사 시험을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차 시험에 이제 그 합격률,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세무사라는 시험을 반드시 합격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체 이 시험이 현재 경쟁률이 어느 정도이며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최근에 세무사 2차 시험 최종 합격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25년 2차 시험 결과를, 그죠? 25년 11월 12일 기준으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26년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24, 25, 2년치를 가지고 합격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2024년도죠. 그죠? 2024년도 한 3,233명
정도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예요. 그러니까 1차 시험 응시생 중에서 약 17% 정도가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많은 합격률이에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2024년에 2차 시험 응시자 수가 5,4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무사 2차 시험 뽑는 인원이 700명 이상을 합격자로 뽑습니다. 그래서 715명이 24년 2차 시험에 합격자로 나왔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합격률 보시면 2차 시험 합격률도 그죠? 한 13.15% 정도? 약 13% 정도가 합격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24년 기준이었어요. 자, 올해 2025년 한번 볼까요? 자, 올해 2025년 베이스를 한번 보시면, 자, 2025년은 아직 이제 2차 시험은 발표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 12일 날 거니까. 자, 2025년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한번 보시면, 4,220명이에요. 합격률이 무려 22%입니다. 자, 우리 1차 시험 응시생 수가 많다 보니까 합격자 수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세무사 시험을 공부한 수험생들이 많아져가지고 누적 적체된 실력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염려에, 그죠? 머릿속에 꼭 두셔야 돼요. 자, 우리 4,220명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025년 2차 응시생 수가 7,100명이에요. 7,100명. 자, 그러다 보니까 25년 우리 이제 11월 12일 날 발표가 난다고 했을 때 700명 조금 초반으로 그죠? 뽑겠죠? 자, 그러면 최소 700명 기준으로 하고 된다라고 하면 7,000명 중에 700명이니까 실질적으로 합격률이 10% 미만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한 13%, 14% 그죠? 이 정도 대의 합격률에서 지금 1차 응시생도 늘었고 1차 합격생 수도 늘었어요. 그 중에는 실력자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N차생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합격률이 무려 10% 미만까지 내려와 있어요. 자, 100명 중에 그죠? 한 10명 미만이 합격을 하는 거죠. 100명 중에. 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10일 날 발표가 났어요. 자, 그러면 100명 중에 그죠? 한 9명대 정도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안타깝지만 유예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 시험을 대비를 해야 돼요. 물론 2026년도 똑같이 그죠? 시험이 아마 8월 초가 될 겁니다. 26년 8월 초가 2차 시험 일정이 될 건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이 유튜브를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시험 때까지 얼마 남아있죠? 10개월 남아있죠. 딱 10개월. 그죠? 10개월 남아있는데, 우리 2차 시험 발표가 나고 나면요. 자, 11월 12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11월 말부터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몇 개월 남아있습니까? 8개월 남아있죠. 8개월. 8개월. 자, 8개월 동안, 지금 기준으로 10개월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년 2차 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좋지만, 그때 합격률은 10명 중에 8명 미만이 될 여지가 크죠. 그죠? 그죠? 10명 중에 10명 수준이 아니라 10명 중에 9명 미만이 되겠죠. 그죠? 8명, 9명 수준? 요 정도가 될 겁니다. 또 한 명의 탈락자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더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주시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26년 예상 합격률이에요. 자, 26년 예상 합격률은 2026년 8월 초에 2차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데 그때는 2026년 1차 시험 합격생도 등장하죠.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한 4,000명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올해 응시생 기준으로 한 4,000명 정도 예상을 하면 이 4,000명 기준하고 우리 25년 11월 12일 날 발표 나가지고 합격할 한 2,300명 그 수준에 빠지고 나면 남아있는 인원 한 4,000명 수준하고 합쳤을 때 결국 2026년 2차 응시생이 한 8,000명이 넘어요. 그죠? 그렇죠? 25년보다 무려 얼마가 늘었어요? 1,000명이 늘었죠. 1,000명. 그죠? 1,000명이 늘었어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합격생을 뽑고도 남는 인원이 더 는 거야,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 8,000명 중에 자, 최소 인원으로 700명 정도를 뽑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그죠? 말 그대로 합격률 자체가 안타깝지만 더 떨어져요. 여러분들 뭐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를 내가 얼마나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빨리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주지시켜 드리려고 설명하는 거니까 편하게 오늘
그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8.6% 그죠? 8%대로 내려앉아요. 거의 1%씩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결국은 이제 9% 미만의 합격률이에요. 우리 실질적으로 100명 중에 10명 미만이었다가, 그죠? 100명 중에 8명 이하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26, 27, 요 정도가 이제 피크타임을 찍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27, 28, 29까지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25 기준으로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26년도에는 합격자가 되자. 그러려면 100명 중에 8명 정도 안에는 들어야 된다. 결국 한 8% 정도 때 해당하는 합격자 인원수에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죠? 9% 미만이니까, 그죠?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합격률 추이를, 그죠?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본다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합격률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빨리,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시작해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 이제 9월 말이잖아요. 자,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26년 8월까지, 그때까지 이제 남은 기간 최대 얼마죠? 10개월입니다. 10개월. 지금 공부 시작해도 10개월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세무사 2차 시험은 잘 알다시피 회계학 1, 2부, 그 다음에 세법학 1, 2부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0점 만점인데 10개월 공부해가지고 이 각각의 연습서, 그 다음에 각각의 요약서, 오답노트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5회독 이상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전체를 리뷰하는 5회독은 쉽지가 않습니다. 막판 가서 이제 아는 것 빼고 모르는 것만 리뷰하는 과정으로는 한 10회독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빠짐없이 공부하는 관점으로 5회독 이상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런 기간이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이후부터 그죠? 해도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직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발표가 나는 25년 11월 12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또한 몇 개월이 줄어들어요? 2개월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8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8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5회독 이상에서 공부하는 기간은 더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실력 수준에 올라서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자. 그죠? 그렇게 해야 실력이 1점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고 합격 라인에서 진짜 커트라인에 걸려서라도 합격할 수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합격률 높여서 그죠? 여러분들이 빨리 세무사 되는 그날까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생방송 유튜브를 여러분들과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경영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경영 아카데미에서 세법학 과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세법학 지금 세무사 2차 시험 과정 중에 지금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얼리버드 반이라고 있어요. 우리 10월 초부터 이제 바로 시작을 하는데, 이 얼리버드 반이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고 아니면 혼자 기본서든 스터디 가이드든 내용을 공부를 해서 회계학 1, 2부와 시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법학 공부하면서 뒤에 이제 질문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겠지만 세법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질문하는데 세법학은 한번 공부를 해놓고 나면 내가 뭘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거 아는 거야? 라는 부분도 상당히 애매해요.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근데 진짜 실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스터디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터디라는 거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과 내가 아는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또 상대방이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내가 모르는 지식에 대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라는 걸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법학을 공부하시면 좀 뜬구름 같았던 세법학이 생각보다 잘 좀 잡힐 수 있고 좀 정립이 좀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세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24, 25 또는 뭐 그전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24년 기출문제 트렌드와 25년 기출문제 트렌드가 세법학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법령 베이스로 해가지고 계속 순환은 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기출문제를 보시고 거기에 답안, 모범 답안 케이스를 한번 보시고 나면 그 정도를 내가 답안지에 쓸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모의고사 등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 정도의 답안지를 내가 펜으로 답안지에 써내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거쳐주시면 자연스럽게 세법학은 이 단계적으로 실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법학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우리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그죠? 400점 만점 중에 200점, 그 중에 평균적으로 한 60점 정도씩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6년도, 올해 25년은 이제 이미 시험을 쳤기 때문에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고 26년도에 그죠? 그래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무사 합격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설명드리는 건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 세법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세무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법학 시험을 10년차 이상 분들만 보고요. 그 다음에 20년차 이상 분들은 세법학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법학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10년차 이상의 세무공무원분들 그리고 이제 실제 현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반 수험생들 이분들이 세법학에 대한 궁금증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법학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서 실력을 1점이라도 오르게끔 해놔야 여러분들이 26년도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세법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이 정도로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질문사항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한 1분 정도 쉴게요. 1분 정도 자리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2부로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합격한 선배 세무사 분들이 2분 오셨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좀 해가면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법학의 모든 것, 자,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부에는 게스트를 좀 초대를 했습니다. 저 혼자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게스트가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하기도 좀 수월할 것이고 또 수험생을 최근에 겪은 분들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질문하기도 좀 편하고 답변하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2부 게스트로 초대한 2분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우리 최근에 합격한 61기 신성철 세무사님 와주셨고요. 참고로 이 신성철 세무사님은 수습세무사 신성철이라고 해서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0기 세무사님이십니다. 원종현 세무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분하고 같이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세법학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질문 답변하기 전에요. 각자 간단하게 신세무사님하고 원세무사님 인사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 원종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세무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현재 오리경 아카데미에서 스터디 메이저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학원에서 저를 찾아주시면은 이제 상담 같은 거 해드리니까 많이 찾아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61기 시험에 합격한 신성철입니다. 네, 저는 20살 2020년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총 4년 정도의 학업 생활을 마치고 이제 24년도 11월 시험에 유예로 합격을 했고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에피소드 이야기 잠깐만 해볼까요? 긴장도 풀 겸 해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현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을 공부하게 된 계기,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던데 간단하게 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을 저는 경영학과로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대학교를 경영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회계원리라는 과목인데요. 그거를 듣고 나서, 어느 정도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회계사를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은 게 1학년 딱 마치고 나서부터인데, 그렇게 딱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점 이수 제도라는 게 있는데, 학점 이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러면은 그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1학년 마치고 바로 휴학을 하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22년 4월에 시작을 해서 23년 8월에 이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무사 시험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회계사 시험까지 같이 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회계사 시험 하다가 중간에 세무사 시험으로 튼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세무사 시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도중에 뭐 탈출 사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이야기죠? 네, 저는 이제 시험을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시험을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도 한 1년만 공부하면 붙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운이 좋게 1차를 붙고, 이제 전역하고 바로 다음 주에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채로 2차 시험에 들어갔는데, 이제 2차 시험장의 분위기에 제가 압도를 당하는 바람에, 여긴 제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이 시험장에 앉아있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2교시 끝나고 고민하다가 이제 도중에 시험장을 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빵점으로 동차 생활을 마쳤고요. 제 경험상 여러분들은 동차 시험을 보게 된다면 절대 도중에 나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앉아있다가 꼭 빵점이라도 앉아있는 연습을 하고 나오는 게 저는 제 경험상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도 시험 중간에 뭐 화장실 가고 싶거나 해가지고 나오면 못 들어가죠. 시험 중간에 화장실을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 네, 중간에는요? 그래서 화장실 조절도 연습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신세무사님 뭐 또 군대 뭐 유격훈련 뭐 면제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또 무슨 이야기죠? 대한민국 육군을 나왔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사실 빼기가 힘들어요. 유격이랑 혹한기 두 개가 이제 남자는 피할 수 없는 훈련인데, 이제 제가 1차 시험 바로 전주 유격훈련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때 감사하게도 중대장께서 이제 대대장님께 이 학생 지금 시험 봐야 된다. 이 군인 시험 봐야 된다 해가지고 민간인 아닌 대대장님한테 그게 들어가고, 대대장님이랑 면담을 통해서 제가 아마 그 여단에서 유일하게 유격훈련을 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그때 1차를 붙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세무사가 되는 과정들이 그죠? 다들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다 에피소드가 있을 것이고 에피소드를 먼저 이야기 드린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으로서 세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공부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다 내가 경험하고 지나가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좀 편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로도 아마 꾸며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마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2차 그죠? 시험인 세법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고요. 뭐 이제 질문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이제 세법학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뭐 여러분들의 이제 반응이 엄청 좋으면 뭐 다음에는 또 세무사 합격 이후에 실무상에서 이루어지는 에피소드 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순수하게 세무사 2차 하시면 세법학에 대해서 그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답변을 하겠지만 일부는 우리 참여해주신 세무사님들이 또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질문 중에, 얼리버드 세법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리버드 세법학 1차 불합격자가 들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네요. 얼리버드 세법학은 10월부터 바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내용 자체는 1차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분들이라면 상관없이 들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을 복습하고 끝까지 마감을 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1차 불합격자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세무회계, 원가회계, 재무회계 연습을 한 1, 2회독, 2, 3회독 이상 했느냐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 실력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1차 불합격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당연히 그 세법학이라는 수업을 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1차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세법학 공부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두 세무사님은 신세무사님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1차 때 할 때? 1차 때는 세법학을 펴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동차 스터디 가이드 특강을 끊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강의를 다 듣지 않고 저도 이제 얼리바드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법학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도 유예 준비하는 데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원세무사님은 혹시 어떠신지? 저는 이제 심화 과정 때 세법학을 수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서는 이제 계획은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세무회계도 들어야 되고,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연습서를 다 이제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해야 되다 보니까, 세법학을 이게 현실적으로 들을 여력이 안 돼서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세법학을 처음 접했을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조금 세무회계에서 그동안 이제 봤던 관점들이 세법학에서는 아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는데, 만약에 이제 여력이 된다면은 세법학까지 이제 수강을 1차 때부터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 이제 1차 수험생들 분들이 이제 세법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으나, 이 두 분의 이제, 그죠? 이 합격생 분들, 합격자 세무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1차 때는 너무 세법학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1차 합격 수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죠? 회계학 1, 2부의 연습서 부분이 공부가 좀 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제 병행해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1차 합격하는데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시생인데 동차 합격을 위해서 유예 1순환 세법학을 들을 경우에 내년 이제 개정사항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세법학 강의를 진행하는 것 중에는 우리 유예 1순환이 26년도, 즉 개정법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정이 이제 2026년 1월 초가 되어야 시행령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개정되는 거는 2월 중순 이후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전에 강의가 진행되는 거는 개정을 다 반영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년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개정이 되고 나와서 강의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시작되는 유예 1순환은 25년 교재 절반과 26년 교재 절반,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정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세법학에서 주요 개정사항은 실질적으로 세법이 개정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개정사항만 찝어가지고 강의하기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예 2순환 때 모의고사반에서 스터디 가이드를 가지고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개정사항을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가이드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주요 개정사항은 7월경쯤 돼서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아마 수업 때 들었던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봅시다. 자, 답안지를 쓰는 게 잘 안 되는데 기출문제집을 사서 모범 답안을 보고 따라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도움 많이 되죠. 실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일단 신세무사님 어떠세요, 저건?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세법학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서 이 다른 과목이 너무 완벽하다 싶을 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기출문제집을 사서 모범 답안을 따라 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실제 기출 답안지가 과연 이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가 좀 의문이 들어서 저는 차라리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모범 답안이 항상 올라오는데 그 답안을 보고 좀 참고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원세무사님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법학을 처음 접하고 충분히 외웠는데 답안을 쓰려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기출문제집 출간하신 네. 거 이제 참고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를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되고 또 뭐를 써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면서 암기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답안 쓸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조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세법학이 처음이고 답안을 써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힌다 하면은 기출문제가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모범 답안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답안 작성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기출문제 모범 답안을 보고 답안지 쓰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똑같이 이야기 드린 대로 시간이 부족해요. 많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모범 답안에 이제 키워드들을 형용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번씩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된다면 한번 써보는 방법,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답안지 펜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고, 그걸 정말 연습을 해보고 싶으면 스터디 등을 통해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정해놓고 써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정말 실력이 있다 없다를 아마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보면 강의 노트에 컬러 넣어달라 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저도 넣고 싶었어요. 저도 넣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26년 스터디 가이드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같은 기본 틀이긴 한데 완전히 바뀌어서 좀 나옵니다. 책을 이제 한글 편집에서 인디자인 편집으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 그림책이 좀 될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요즘 뭐 트렌드에 맞다고 하기는 게 맞겠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인디자인 현재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화사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26년도 스터디 가이드 이제 한번 작업을 해서 완료를 시켜놓고 여러분들 반응을 봐서 강의 노트는 컬러로 갈지, 원래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스터디 가이드도 지금 반 정도밖에 진행이 현재 시점에서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져보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다면 공부할 때 훨씬 더 보기 편하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네요. 동차 때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을 벌였는데 25년도 강의 미리 듣고 개정사항 반영해도 되는지 아니면 26년 신규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조세 특례 제한법은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계륵 같은 법률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엄청 합격하기도 좋은 법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25년도에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나왔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관련된 규정이 나왔죠. 이제 이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는 25년도 지금 공개 강의로 올려놨거든요. 그 강의를 꼭 들으세요. 다만 수험 중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에 듣지 마시고 집에 왔다 갔다 하시거나 음악 대신에, 저는 항상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음악 대신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자기 전에 그때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두세 번 정도 듣고 나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나신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암기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등을 통해 가지고 써보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응시하시고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26년도 아마 신규 개정 강의가 26년 2월 말이나 3월 초중순? 요 정도쯤에 올라올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개정된 내용을 다시 들으면 주요 핵심 내용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일부 개정사항이 있는 것이지 주요 핵심 중요한 규정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으면 다시 복습 효과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세법학 기출문제 몇 년치 정도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법학 기출문제
사실 이제 우리 세무사 시험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기출문제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법학 기출문제는요, 이게 좀 편차를 많이 보입니다. 어떤 해는 단순 법령 베이스로 나오다가, 어떤 해는 단순 케이스형으로 나오다가, 어떤 해는 대법원 판례를 많이 넣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년 같은 경우도 이제 사례형 스타일로 문제가 바뀌었죠. 판례가 좀 가미된 스타일입니다. 물론 뭐 우리 모의고사에서 문제도 그대로 똑같이 나온 케이스도 있고, 뭐 단순 법령들, 부가제척기간 이런 것들은 어느 수험생들이나 다 예상하고 같을 주제입니다. 뭐 아까 조세특례제한법 이야기했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도 그죠? 누구나 예상하고 들어갔던 그런 주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최근 몇 년치 정도 분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제가 그 기출문제집이나 이쪽에 해놓은 내용은 2000년도 이후 것들을 쭉 분석해놨고요. 기출문제집 제일 앞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측면은 기출문제, 세법학은 어떤 스타일의 어느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몇 년도에 나왔으니까 몇 년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출제됐는지를 보시고, 제가 본다면 여러분들 한 5년치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한번 준비하셔서 문제 스타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7번째네요. 자, 스터디 직접 관리해 주시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하죠. 당연히 관리하고, 거의 스터디가 우리가 얼리버드반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을 하죠? 거의 한 5개월? 저랑 같이 거의 5개월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리버드반 일요일 중에 못해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그 스터디 여러분들 직접 하고 하는데 방문을 해요. 온라인 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못 들어가도 제가 운전해 가면서도 심지어 들어갑니다. 운전하고 가는 중에도 여러분들 스터디하는 온라인조들 참석해가지고 하는 것들 질문도 받아드리고, 중간에 여러분들끼리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잘못됐어! 라는 이야기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학원에서 진행되는 그 과정 중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하는 것들 돌아보고 답안지 잘못 쓰시고 있는 분들 체크도 좀 해드리고, 모범 답안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8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학 공부 방법하고요. 회독수 이야기 하는데 상당히 길긴 한데, 뭐 신세무사님이랑 원세무사님, 신세무사님부터 혹시 세법학 공부 방법론이 혹시 뭐 있으시면, 그 다음 회독은 몇 회독 하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부방법이 다 천차만별인데, 저는 오래 앉아있는 걸 좀 못해가지고, 뭐 제 공부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제 머릿속에서 외운 다음에 뭐 산책을 하면서 이제 구슬로 뱉어보는 연습을 좀 해보면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바로 외우더라도 구슬로 잘 안 나오는데 뭐가 안 나오는지 좀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서 보고, 저는 좀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 회독수라는 거는 이제 강의 때 뭐 스터디 가이드 특강 10회독을 하면 시험에 지장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독수에 신경 안 쓰지 않고 그냥 주요 부분을 항상 반복해서 본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얼리버드 스터디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독이 되더라고요. 그 커리를 따라가면. 그렇게 해서 저는 세법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더 첨언하자면, 아까 조세특례제한법 공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밥 먹으면서 이제 정병천 선생님의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라디오 듣듯이 들으면 나중 가면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썰들이 좀 기억이 나요. 그거부터가 시작돼서 차차 한 3회, 4회 듣게 되면 이제 조특법이라는 과목이 좀 더 친숙해지고, 그때 책을 보게 된다면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한 그 세법학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세무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동차 1차 합격하고 나서 이제 세 달 동안에 거의 세법학만 시간을 썼거든요, 공부 시간을.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로 했던 게 그 스터디 가이드 강의, 동차 강의를 수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세법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복습하면서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정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독하면서 조금 이해를 목표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독이 끝나고 나서 강의 완강하고 그 남은 시험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다독으로 가면서 저는 정말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게 스터디 가이드 10번 봐야지 답안지 쓸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10번 넘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GS 모의고사 응시하면서
이제 답안 써보는 거랑 실전 연습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세법학 대비했습니다. 뭐 두 분한테 질문하는 것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대학교 4학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대학교 4학년들이신데 그래도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생으로서 공부하면서 이 세무사 2차 시험을 쳐서 합격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대략 기간들이나 그래도 내가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합격할 수 있었던 약간의 뭐 비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있으면 한 분씩 간단하게만 네. 부탁드립니다. 저만의 비법은 그냥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도 하지 말고 일단 스타트를 끊어놓고 이제 공부를 좀 길게 해오다가 이거 진짜 이번에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휴학을 하고 저는 이제 몰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학기 병행으로 붙긴 좀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데 그 2차 시험 때는 이제 과감하게 휴학을 하고 몰아쳐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졸업하기 전에도 붙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세무사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1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수험 기간을 이제 가져갔었는데 제가 조금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항상 그러니까 공부 말고 다른 걸 할 때도 항상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이 시기가 끝나면 또 뭘 해야 되고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1년 3개월에서 4개월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그 수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조금 정신이라던가 뭐 약간 멘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9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학 한 문제 푸는데 이제 너무 오래 걸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한 문제당 몇 분 안에 끝내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참 어려운 질문이죠. 자, 우리 세무사 시험은 한 10점 정도 배점을 기준으로 답안지를 이제 내용을 다 쓴 기준으로 해서 한 페이지 정도를 쓰시면 우리 한 1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 기준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100점 만점에 90분이에요. 100점 만점에 90분. 자, 그렇게 되면은 점수대로 공부를 해서 답안지를 쓰게 되면 시간이 오버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20점짜리 배점 문제 한 문제라고 가정을 하면 한 17분대에서 18분 안에는 답안지 작성이 완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30점짜리 배점이죠. 우리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문제. 거기는 이제 사례형이나 판례형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27, 8분, 25, 6분 안에는 답안지 작성이 완료되어줘야 세법학 1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법 마지막 4번 문제 20점짜리가 뜨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 25분 정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급하게 시험장에 이 시간 배분 없이 들어가시게 되면 상속증여세법 마지막 4번 문제를 풀 때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분 남았으면 실제 상속증여세법 사례 읽고 답안지 쓰는데 한 페이지 쓰다가 종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거의 20점짜리 배점에 그죠? 한 12, 3점 이상은 날려버린 심각한 치명타가 여러분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0점짜리 배점으로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한 17분, 18분, 그죠? 15분 내 끊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고 답안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모의고사 등으로 스스로라도 그죠?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 질문입니다. 3차생입니다. 유예 때 기본서로 공부하다가 3순환쯤 스가로 그죠? 스터디 가이드죠? 공부했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이제 기본서로 끝까지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예 때처럼 스터디 가이드로 그죠? 스가로 틀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사실 뭐 기본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스터디 가이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옛날에 공부할 때 저는 이제 기본서파였거든요. 기본서로 공부해서 결국 요약서가 기본서의 주요 문장들을 갖다가 정리해 놓다 보니까 페이지가 잘 넘어가요. 기본서는. 왜? 중요한 부분만 보니까. 근데 스터디 가이드는 양이 다 봐야 되니까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거든요. 실제 기본서는 페이지가 슥슥슥 넘어갑니다. 뭐 1시간 공부했는데 뭐 50페이지씩, 60페이지씩 지나가요.
근데 스터디 가이드는 1시간 공부해봤자 한 2-3장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약서로 오히려 공부를 하면은 페이지가 안 넘어가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기본서로 페이지 넘기는 작업을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기본서냐 스터디 가이드 같은 요약서냐는 여러분들의 성향 차이고요. 요즘에 이제 트렌드는 아무래도 스터디 가이드 같은 요약서, 스터디 가이드도 두껍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약서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더 많지 않냐 싶은데, 내가 기본서로 공부하는 게,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그런 저 같은 스타일의 방법이라면, 저는 이제 기본서를 추천해 드리고, 그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요약서로 좀 페이지라도 빨리빨리 넘겨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페이지 넘기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를 한다면, 스터디 가이드로 가지고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의 스타일은 스터디 가이드로 요약서로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원세무사님은 스터디 가이드로 하셨나요? 기본서 네, 다 보셨나요? 저는 스터디 가이드로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가이드를?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요약서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11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선생님 동차 GS 수강했는데 기출문제집과 동차 GS 자료 중에서 어떤 게 지금 보기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동차 GS 모의고사 치고 복습하고 한 내용이 지금 이제 기억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00년도 초반 기출문제, 2000년도 초반 기출문제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쯤부터라도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출문제집이 우리 세무사 2차 시험에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출문제를 스킵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기출문제 스타일의 유형이 있고 자, 다음에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출제위원들도 전에 기출문제 스타일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출제해야 될 스타일이 어떤지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봤던 기출문제 스타일과 틀은 다르지만 유사한 유형으로 시험 문제를 낼 여지가 상당히 커요. 또 두 번째는 또 기출문제를 냈던 출제위원들이 또 2, 3년마다 출제하러 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거 경향의 기출문제 문제 유형을 익혀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시간이 된다 그러면 저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 10년간이라도 한번 꼭 풀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불합격 후에 내년 동차를 목표로 이제 세무회계 심화 과정 수학 중입니다. 세법학을 시작하려는데 심화와 얼리버드 등의 강의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추천하시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차 만약에 그죠 25년 우리 4월달 시험 불합격하고 내년 동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재무랑 세무회계 연습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법학은 제가 봐서는 심화반이 맞습니다. 얼리버드반 하기에는 양이나 시간 투입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 시간 투입보다는 지금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연습서의 투입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얼리버드 실강 온라인 중에 추천하는 게 있을까요? 또는 무차별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얼리버드 반 실강 온라인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무차별합니다. 다만 이제 얼리버드 실강이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 국세기본법부터 시작해서 법인세, 소득세까지를 학원에 와서 직접 수업 듣고 가는 과정이고 나머지 세목들은 전부 다 기본 베이스가 온라인으로 듣기 때문에 무차별합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얼리버드 반 기준으로 했을 때 스터디가 꽤 길게 진행이 되잖아요. 한 5개월 이상 5개월 가까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세법학 1부 같은 경우는 얼리버드 반에서 같은 그 세법학 1부 내용을 2순환을 해요. 스터디로 2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2번 보는 효과가 있고 그걸 스터디 와가지고 답안지를 써보고 다른 친구들과 채점까지 해가면서 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그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얼리버드 반 스터디를 시간이 된다면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니까 학원에 와서 실제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업을 듣는 건 실강이나 온라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터디는 좀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죠? 한 2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학원에 직접 와서 스터디 멤버들과 얼굴 보고 하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14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생의 세법학 공부는 언제까지 얼마나 해두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3차생의 세법학 공부는 언제까지 얼마나 해두는 게 맞을까요?
세무사가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세법학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이 세법학은요, 우리가 수험 때 공부하지만, 우리가 세법학에서 배운 판례나 케이스나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다툼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세무사가 되어서 직접 여러분들 수익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법학 공부는 당연히 지금 3차생이라면 지금 공부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지금 공부하셔야 되고, 내년 1차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올 12월 1월부터 1차 시험 공부를 다시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10월, 11월, 12월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지금 세법학이랑 그 다음에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연습서를 반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거주 중인데 모의고사 어떻게 쳐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경영 아카데미에서 부산에는 그 부산 경영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해 25년도에는 못 갔고요. 24년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부산 경영 아카데미 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제가 못 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뭐 또 이제 26년도든 시간이 되는 타이밍이 있으면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모의고사는 부산경영 아카데미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모의고사를 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터디도 부산경영 아카데미에서 스터디 인원이 모아지면 똑같이 일요일 날 같은 시간대 정도 또는 조금 당겨진 시간대에 아마 진행이 가능하니까 부산경영 아카데미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시고 스터디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을 작성할 때 최대한 쥐어짜내다 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가 아닌 것 같은데도 일단 내용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필요한 내용을 쓰는 것이 감점 요인이 될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엄청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답안 작성할 때 최대한 쥐어짜내는 부분 대부분 수험생이 그렇고요. 내가 왜 합격을 해야 되니까 다 누구나 쥐어짜냅니다. 다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가 아닌 내용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또 스터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스터디를 해보면 스터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채점을 한번 해보거든요. 채점을 해보게 되면 나의 채점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채점 기준을 벗어난 내용을 쓴 분들은 어떻게 되면 과감하게 감점을 해버리거든요. 사실상. 그런 연습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출제위원들도 똑같아요. 출제위원들도 내가 물어보는 요구사항에 맞는 답안지로 쓴 분들만 채점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은 내용을 써놓으면 채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간 내 채점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포인트를 벗어나 버리면 아무래도 감점의 여지가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구사항에 맞는 내용을 시간 내 풍부히 쓴 것은 당연히 그죠? 가점이 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라는 건 누구나 비슷하기 때문에 벗어난 내용은 가능하면 좀 쓰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는 것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올해 이제 제가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수난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AB 특강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올해 이야기를 드렸어요. 올해는 무조건 지역적인 파트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 그리고 거의 교재 없는 내용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올해 예상대로 그죠? 우리 세법학 2부 쪽에서 지역적인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뭐 거의 매년 한 물음 정도는 지역적인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올해는 이제 우리 지방세법에서 등록면허세가 나오면서 약간 지역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그 내용도 뭐 스터디 가이드 특강에서도 그렇고 AB 주제 특강에서도 약간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건설기계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 안 했을 뿐이지 언급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지역적인 부분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26년 현재 시점에서 26년 8월 달에 시험을 쳐서 합격한다라는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올해 공부 대비와 똑같이 지역적인 부분은 버려라입니다. 지역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그것까지 맞추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제가 봐서 출제위원들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주요 세법학 책들을 보고 거기서 안 나온 파트, 거기에 없는 파트들을 시험에 출제할 거기 때문에 뭐 강사들이 거기다 책의 내용을 집어넣으면 또 그걸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출제하면 됩니다. 결국은 지역적인 부분은 공부에 제가 봐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을 듣거나 하시게 되면 학원에서 강사분들이 이야기해주는 주요 내용만 기본적인 내용 기준으로 답안지 쓰고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지엽적인 부분은 저는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엽적인 부분까지 뭐 다 강의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와라. 이런 분들은 패스해야죠. 오히려 왜? 세법이 양이 너무나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을 강의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3차생 회 1, 2가 부족해서 유예 1기 전에 세법학 공부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작년 시험 법령 같은데 올해는 법인세 판례도 몰라서 판례가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판례 특강 회 1, 2 계획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법인세 케이스 같은 경우 두 개 사례가 나왔죠. 그죠? 두 개 사례가 나왔는데 1번 사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사례였고요. 2번 사례 자체가 조금 이제 특이한 케이스였죠. 국외투자기구 케이스 베이스 이렇게 나왔었는데 판례 특강 정도의 내용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올해 기출문제도 한번 보시면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판례가 나왔어요. 상속 중에서도 판례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모의고사에서 본 그 케이스와 유사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 케이스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판례 특강으로 모두 커버되는 건 아니지만 판례 특강을 들어서 이런 유사한 여러 가지 유형의 판례가 있다라는 것은 공부해 두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법학 가지고 점수를 좋게 받으려고 하면 법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법령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판례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너무 판례에 치우치는 공부는 저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회계학 1, 2부가 조금 쉬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계학 1, 2부 내년에도 그렇게 쉽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4년도 회계학 1, 2부 거의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분들 다 지엽적인 것까지 강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좀 쉽게 나왔단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올해 25년보다는 좀 더 회계학 1, 2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 특강보다는 회계학 1, 2부 기준으로 공부하시고 판례 특강은 법령 공부한 다음에 추가로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동차 때 세법학 강의를 안 듣고 시험을 봤습니다. 저 정말인가요? 저런 분들 있군요.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시험 끝나고 동차 강의를 완강하긴 했지만 이런 경우 얼리버드반 수강 추천하나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죠. 지금 얼리버드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 공부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차 시험 칠 때 강의를 안 들으면 이 세법학 시험 자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예요. 그죠? 아까 신세무사님 처음에 거의 동차 때 그 빵점 맞은 그거랑 유사할 정도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차 그죠? 우리 시험 치고 나서 그나마 지금 이제 동차 강의라도 드러났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그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 기간에 연애해도 되나요? 군대에서 수험 생활해도 되나요? 두 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건 신세무사님이 답변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 수험 기간에 연애를 해도 되냐고 개인 차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멀티태스킹을 잘 못해가지고 시험 공부하기도 바쁜데 여자친구 신경을 쓰지 못할 거라서 연애를 안 했는데 주변에 같이 수험 공부해서 연애하면서도 붙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신중하게 선택하면 될 것 같고 군대에서 수험 생활을 해도 되냐고 생각했을 때 그럼 군대를 좀 신중하게 가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좀 수험 생활이 많은 특히 공군 쪽에서는 군대에서도 공부를 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갔던 육군 쪽에서는 수험 생활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듦이 있어가지고 좀 군대에서는 좀 기초를 쌓고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다시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세무사님은 군대 때 공부하셨나요? 저는 군대를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그러면 이제 군대를 아직 모르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군대 있을 때 공부할 수 있으면 그죠? 회계원리라도 좀 하고 그죠? 하는 게 토익이라도 넘겨놓고 이런 기본 베이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군대 가기 전에 1차 시험 정도까지는 기본 공부를 하고
군대를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의 성향일 것 같고, 뭐 수험 기간의 연애는 수험 시작하기 전에 연애를 하신 분들은 그냥 연애 계속 하세요. 근데 수험 기간 중에 나 외로워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혼자 외로워서 연애하겠다. 그냥 공부랑 연애하세요. 공부랑. 그죠? 남자면 여자분이랑, 여자분이면 남자분이랑 연애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물론 그렇게 해도 뭐 학교 가시는 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공부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그 기간 동안은 좀 패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1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박 심화반하고 동차 강의 차이가 큰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박 심화반은 아무래도 세포박을 처음 접근하는 분들이 수업을 듣는데, 아무래도 회계학 1, 2부 연습서를 갖다가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타임입니다. 왜냐면 세포박에 대한 부분도 다 하면 좋겠지만 아직 1차 시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포박 심화반은 1차 시험하고 병행되는 말 그대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요 4가지 세목만을 심화반 때는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4월이죠? 26년 4월 달에 쳐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그 다음에 시험 또 합격하고 났을 때 2차 시험을 바로 보려고 할 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4개 세목만을 위주로 하게 되고요. 자, 동차 강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8개 세목을 다 합니다. 아무래도 1차 시험이 4월 말에 치면 시험 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동차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8개 세목을 다 해요. 심화 강의에서는 오히려 4개 세목을 좀 더 자세히 합니다. 그런데 동차 강의에서는 4개 세목이 아니라 8개 세목을 하게 되고 대신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스킵할 부분은 스킵하고 진행이 되는 게 동차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내가 1차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 2차 시험을 전혀 맛보지 않은 분들은 제가 봐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심화반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나 전 세목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회계학 1, 2부 연습서 좀 몇 번 봤어요. 하는 분들은 동차 강의를 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2번째 한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에 판례가 많이 나와서 판례를 대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스가에도 판례가 많긴 한데 현재 시험 트렌드에 대비하기 위해서 판례집까지 다 보는 게 맞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22번 질문 같은 경우는요, 우리 판례가 시험에 나오기는 많이 했죠. 그런데 이 판례들을 가만히 보시면 문제 물음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다 단순 법령이에요. 단순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 법령 베이스에다가 플러스 판례를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올해 25년도 뭐 기출 경향까지는 기존에 뭐 저를 포함한 강사분들이 강의해주는 판례 말 그대로 기본 강의 때 설명해주는 판례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트렌드가 26, 27이 좀 더 판례가 나오는 스타일로 단순 사례형이 아닌 판례형 스타일로 계속 트렌드가 바뀌어간다면 그때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판례집도 조금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이제 시험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제 판례집을 좀 두껍게 내기도 하고 얇게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집에서 나오는 판례들이 실제 기본서나 스터디 가이드 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으로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커버가 되고요. 추가로 한 20, 30% 정도가 판례집에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판례집을 봐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 다 처음 보는 판례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서나 스터디 가이드 수업을 들을 때 판례에 대한 접근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서나 스터디 가이드에 있는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판례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자, 판례집을 공부해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그 내용에서 이거 다 한 건데요 라고 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를 잘 한 거죠. 그분들은 그 판례집에 있는 내용 중에 한 20, 30%만 더 추가로 커버하시면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주요 판례는 대부분 다 커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6년 시험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26년 우리 시험 때까지 그죠? 한 7월 달까지 나오는 새로운 판례들은 특강이라든가 또는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 특강이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는 우리 게시판에 올려드리니까 그때 그 부분으로 추가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신세무사님은 판례집 보셨나요? 네, 저는 판례집은 판례 봤어요? 다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그냥 너무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판례가 생각보다 저는 재밌더라고요. 다른 과목보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들으면서 신다는 생각으로 판례 보고 좀 자기 생각과 안 맞는 판례들은 좀 적어놓고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판례집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3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비대면으로 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터디는 아무래도 대면으로 하는 게 좀 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오프라인이 우리 학원에서 일요일 날 6시 정도 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스터디가. 이제 그 스터디가 저는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스터디도 이제 그 시간대를 기준으로 전후해서 온라인 팀들이 조성이 됩니다. 그럼 온라인 스터디를 가지고 각자 자기 집이든 자기 공부방에서 뭐 전국에서 모인 온라인상에서 멤버들과 빠지지 않고 진행만 한다 그러면 효율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으나 집중력 부분에 있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다 보면 뭐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가지고 빠지는 사항이 생기게 되면 양해를 구하거나 또는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고민해봤거나 이런 거 할 때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내가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나 정말 쪽팔려. 다음 주에는 정말 열심히 와서 내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하게 되면 실력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원정현 세무사님한테 질문하시는 거네요. 이제 원정현 세무사님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1차 합격 후에 세법학 시작했는지 아니면 재무회계, 세무회계 충분히 준비하고 1차 합격 후에 세법학에 올인했는지 원정현 세무사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1차 합격하고 나서 세법학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을 치르기 전에 그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연습서를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고, 또 저는 기출문제를 추가로 1차 전에 그 주말마다 풀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제 혼자서 풀어보면은 그 혼자서 그 채점해보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합격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를 보고서는 이제 세법학은 이제 동차 때 올인해서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1차 보시기 전인데 세법학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이신 거라면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세법학을 아예 안 들을 거면은 나머지 세 과목을 정말 그 충분히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세법학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1차랑 이제 겹치는 세목들 있잖아요. 국기랑 법인이랑 소득이랑 부가세, 이 법령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세법학 강의를 들으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 선택인데 1차 공부할 때는 세법학은 좀 더 신중하게 좀 하고 실력이 된 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고, 실력이 좀 미흡한 분들은 1차가 합격해야 2차가 있다는 부분을 좀 더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5번째 질문이네요. 자, 얼리버드와 병행할 한 개 과목이죠. 추천한다면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중 어느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다 해야 됩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저거는. 큰일 날 이야기예요. 왜냐면 얼리버드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얼리버드 반에서 세법학 1부 같은 경우는 2순환이 되거든요. 우리가 12월까지 해서 1월 초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세법학 1부만. 그럼 2순환이 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있어요. 1순환 할 때는 시간이 없지만 이게 얼리버드 반의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회계학 1, 2부 무조건 같이 해야죠. 무조건 같이 해서 같이 회독수를 높여나가야지. 그 중에 하나 선택은 큰일 날 이야기고,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세무회계이지 않을까? 회계학 2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회계학 1부가 남나요? 어떠세요? 다 중요해가지고 그쵸. 경중을 따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긴 참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재무원가가 조금 더 세무회계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온다는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전 이제 세무회계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26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두 세무사님한테 질문하셨네요. 스터디 가이드, 그죠? 스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스가로만 준비했다고 하는데, 기본서 아예 스킵했는지, 한 번이라도 봤는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신 세무사님은? 저는 애초에 그 세법학 기본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본서부터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험의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스터디 가이드 특강을 사가지고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스터디 가이드 특강이 없는 내용이 기본서에 있다면 좀 중요한 부분이면 좀 옮겨놓고 해서 스터디 가이드 특강으로 담거나 하는 연습을 했지, 처음에는 기본서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이해도 빠르고
아까 이제 정면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책 넘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본서 먼저 보고 나서 스터디 가이드 강을 보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원세무사님은 어떠셨죠? 저는 이제 동차로 준비하다 보니까 또 기본서를 따로 볼 시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스터디 가이드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암기로 커버를 해서 시험장에 갔었는데, 만약에 이해를 조금 지금 시험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좀 더 암기보단 이해를 목표로 해야 된다면은 기본서를 보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암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스터디 가이드라던가 그런 요약서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그 목적 적합한 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선택인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한테 이제 기본서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서 법량의 조문을 좀 더 길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취지도 문장을 좀 더 긴 문장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라든가 예제들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 그 파트를 공부했을 때 그 밑에 기출 문제가 어떤지를 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 분들은 저는 당연히 기본서부터 공부하는 거를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게 정석이라고 보고요. 뭐 시간이 내가 없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스터디 가이드 가지고 강의 듣고, 좀 전에 원세무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갑자기 잘 모르는 파트 있어,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가자 라는 방식으로도 일단 이렇게 합격하셨으니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7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특법 외우는 게 다른 과목보다 특히 어려운데 암기법 꿀팁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뭐 저런 게 있었으면 그죠? 신이죠? 신입니다. 조특법은 앞에서 이제 이야기 한번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기에는 다른 과목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뭐 자기 전에, 또는 뭐 밥 먹을 때 기타 시간들을 투입해가지고 공개 강의로 올려져 있는 강의를 좀 들으셔서 좀 익숙해지는 게 관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개 강의에 올려져 있지만 이건 실무상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학교 가고 나서도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뭐 창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왔는데 창업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창업이라고 우겨요. 막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 그런 실무상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이 그래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뭐 말자 따서 이제 그 조세특례제한법을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한두 개 주제 정도는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 많은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세특례제한법 해봤자 20점, 25점 배점이고, 나머지 200점 가까운 배점이 있기 때문에, 암기는 최대한 좀, 지금부터 암기하지 마시고, 최소화시켜서 필요한 부분만 암기하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논외인가요? 저 파란 티셔츠 트레이드마크인지 오늘 다른 거 입고 왔다고 뭐 새로워 보이시네요 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파란색 위주로 옷을 많이 입는데, 가능하면 제가 이제 와이셔츠를 이제 또 강의가 끝나면 또 사무실로 가거든요. 저는 또 강의가 오후에 있으면 오전에 사무실에 있다가 학원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와이셔츠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원 연구실에다가 와이셔츠를 이제 같은 거를 3벌, 4벌씩 같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로테이션제로 입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이제 눈의 피로도를 좀 줄여주려고 하는 거죠. 쉽게 따지면 뭐냐면 계속 같은, 제가 파란색 옷에 옷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제 같은 스타일로 한 가정단 같은 걸 입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심화반이면 심화반 거리 과정으로, 위에 1이면 위에 1수단 가정 거리로 같은 걸로 이제 해서 그렇게 입는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8번째 질문입니다. 공부할 때 이제 머릿속 내용을 국기, 조특까지 타이핑을 한다는 게 이제 손으로 타이핑 친다는 이야기죠. 한 번 복습할 때 선생님이 찍어준 스가 핵심 내용 조문 위주로 16시간, 12시간만 자고, 12만 자, 16시간 12만 자 정도 나오는데 잘 공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참, 일단, 제 생각도 이야기 드리고, 이거 뭐 원세무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 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손으로 쓰는 것보다 타이핑이 좀 더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실제 빠른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을 타이핑 쳐가지고 보기 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쓰는 연습도 우리 세법학은 필요하거든요. 우리 세법학은 있잖아요. 손으로 써서 그 결과가 답안지에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타이핑이 뭐 천부적으로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복습용으로 작업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 타이핑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그 메모 책자 이런 것들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메모해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원세무사님 어떠세요? 저도 역시 저 공부할 때는 이제 암기를 목표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써야 되는 시험이니까 어떤 법령을 외우더라도 그 취지, 그리고 법률 요건, 그리고 법률 효과, 그리고 만약에 사후관리 있으면 사후관리까지 이런 식으로 좀 목차를 잡아서 그 손으로 직접 써보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타이핑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머릿속을 좀 거쳐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어서 뭐 사람마다 뭐 공부 방법은 너무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타이핑보다는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타이핑은 이제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 내가 써보는 연습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타이핑보다는 써보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뭐 충분히 써보는 연습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빠르게 요약해서 다음에 보기 위한 타이핑을 한다는 건 그건 뭐 저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그 공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상 이제 질문은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받고요. 뭐 오늘 이제 생방송은 마무리 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9번째 질문이네요. 안녕하세요. 세법학 중에 상증세법은 계산 문제도 나온다고 하는데 세법학 강의로 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무회계 강의 먼저 수강해야 될까요? 하는데 제가 세법학 상속증여세법 파트를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속세 종합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증여세 종합문제 스타일의 한 문제,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이제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 한 문제, 그 네 문제만큼은 꼭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무회계에 있는 강의 먼저 듣고 시간이 된다면 오면 좋으나 여러분들 뭐 1차 공부하고 막상 2차 시험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연습서 공부하기도 빠듯하고요. 그 다음에 세법학 1, 2 그 내용을 갖다가 이해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 암기가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세무회계 강의까지 듣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그 총 4문제쯤 되죠. 그죠? 상속세 종합문제 하나, 그 다음에 증여세 종합문제 스타일에 하나, 세무회계 연습서에 있습니다. 세무회계 연습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하나. 일감 몰아주기 하나를 풀어보라는 이유는 아직 우리한테 기출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비상장주식 평가와 그 다음에 영업권 포함되어 있는 문제 하나. 이 비상장주식은 합격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계산해서 주식가액, 일주당 평가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 4가지.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연습해 보신다 그러면 나머지는 세법학 수업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4문제 푼 것만 가지고도 세무회계 혹시나 상증세로 세법학에서 출제된다. 충분히 저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보면 뭐 수험생활 스트레스 해소법라고 이야기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뭐 이걸로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오늘은 뭐 우리 마치도록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질문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우리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달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이제 저한테 세법학 질문하면 답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원세무사님이 스터디 매니저로 또 원세무사님한테 질문하면 또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겼네요 오늘 그죠? 그 수습세무사 신성철 해가지고 유튜브 하고 있다니까 거기다 답변을 달아주시면 답변해 주실 거죠? 네, 당연히 모든 답변을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험 생활 중에 스트레스법, 요거는 이제 우리 3명이 다 한 명씩 각자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수험 생활 중에 스트레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험 생활 중에 스트레스는 혼자 공부했을 때 이 약간 이 공부와의 싸움이 이 절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이라는 게
뭐 엄청 막 헬스장에 가서 무게를 드는 이런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학원 주변, 그죠? 우리 뭐 청계천까지도 걸어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거나 또는 집에 가시거나 또는 학원에 올 때 한 한정거장 정도 먼저 내려가지고 한번 걸어오면서 이것저것 생각도 좀 해보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음악 듣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식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 은근히 이게 먹는 게 참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양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약이라든가 또는 홍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아침이라든가 이렇게 한 번씩 먹어주면서 오늘 내 하루에 기를 보충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라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원세무사님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쉬는 날을 만드셔서 반나절이든 뭐 하루 종일 쉬시든 그거는 이제 뭐 선택에 따라서 하시는데,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소에는 하루 정도씩 꼭 쉬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공부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뭐 매번 안 되면은 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가끔씩 안 되는 날에 그냥 과감하게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날 이제 꼭 참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게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그냥 하루 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세무사님은 혹시 방법 있는지? 저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면 저는 먹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거 도저히 공부가 안 되겠다. 그러면 저는 쉬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자전거를 타고 카페에 가서 그냥 책을 펴놓고 케이크를 먹습니다. 그럼 뭔가 쉬면서 공부도 하는 기분도 들면서 죄책감도 안 들게 좀 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좀 먹는 거를 좀 잘 챙겨 먹고 잠도 충분히 자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좀 뒀으면 공부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리버드 스터디를 좀 했었는데 그때 같이 하던 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셔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도움도 되고 힘도 되는 사람들을 좀 만나면 저는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편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그 스트레스 해소법에다가 방금 이제 신세무사님께서 그 스터디 이야기를 해주셔서 잠깐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보면 이제 스터디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또는 저분은 실력이 엄청 뛰어난데 나는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내가 참여해도 되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합격자가 되는 순간 다 똑같아져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라는 이 라이선스 자체가 가능하면 모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유하게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고, 내가 약간 불편한 점도 수용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말 그대로 수험생활 중에서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물은 게 쪽팔릴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써놓은 답안지가 이거 너무 허접해, 소위 표현해서.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답안지 보니까 정말 너무 완벽한 답안지처럼 보여. 그럼 나는 그 답안지를 벤치마킹해서 향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터디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나랑 코드나 여건이 안 맞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스터디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학원 매니저 팀이나 우리 그 원세무사님한테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멤버들을 바꿔서 스터디원 내에서는 이렇게 조율이 가능하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편한 시간대 또는 편한 분들과 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난 친구랑 같이 스터디 하고 싶어요. 사전에 신청만 해주시면 그때는 원세무사님한테 이야기해도 되니까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조정해드리니까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번 그 생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짧은 시간 내에 세법학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죠? 왜? 시간이 너무 짧네요. 여러분들 질문에 다 답변을 해드리기가 이런 측면은 좀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 세무사님 두 분 오셨으니까 혹시 이제 지금 여러분들처럼 되시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뭐 응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원세무사님부터 이야기 해주시죠. 네. 공부하는 거 저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스터디 매니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든 거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또 도움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있으시면은 저 찾아오시면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신세무사님 뭐 응원의 한마디. 네. 아, 저도 이제 합격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습세무사 신청철로 편하게 질문 남기시면 제가 답변 도와드릴 거고, 오늘 하는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이제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꼭 내년에 합격해서 나중에 이제 세무사가 되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뭐, 이 긴 시간 여러분들 뭐, 저랑 같이 세법학에 대해서 한번,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2025년 11월 12일 날 발표가 나고 2026년 이제 8월 달에 2차 시험 응시할 때까지, 그리고 합격생분들은 또 합격한 세무사로서, 그 다음에 혹시 이번에 떨어져서 유예가 돼가지고 26년 2차 시험 8월 달에 쳐셔야 되는 분들은 유예생으로서 저랑 같이 만나가지고 뭐 수험적인 부분이든 또 세무사로서 나가야 될 방향이든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고, 그 다음에 세법학 관점에서 질문할 사항들이 있으면 서로 토론해가서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유튜브 세법학의 모든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